네, 안녕하세요. 배상훈 유아라의 편파TV 유아라입니다. 오늘은 금융정의연대와 콜라보로 하는 금융톡톡 시간입니다. 자, 두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금융정의연대 김덕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배상훈 선생이 차가 막혀가지고 지금 오고 계신 중인데 그 기간을 때우기 위해 나온 깍두기 정종근입니다. 오늘 진정한 깍두기군요. 예. 네. 편파TV가 이미 8월부터 계속 다뤘던 사건이 있어요. 바로 사모펀드 사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라임 옵티머스가 정관계 연루설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이 또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지지난주에 관련해서 방송을 했었죠. 자, 오늘은 이 부분의 전문가인, 이 분야의 전문가인 김득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우리가 반복을 안 하기 위해서 조금 핵심적인 그 포인트들 중심으로 그냥 강하게 포인트 중심으로 좀 강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네, 가장 최근 나온 의혹과 주장들을 바탕으로 누가 나쁜 놈인지 한번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맨날 해도 이 복잡한 게 사모펀드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주제는 옵티머스와 붙어먹은 금감원입니다. 우선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음성 파일을 먼저 좀 들어보시죠. 일단 그거가 되면은 일단은 이억지 문제는 끝나는 거네, 그죠? 예, 예. 김광문 씨로. 네네. 잘 됐네요. 예. 예, 이 장관 제가 월요일날 4시에 만나 있거든요. 네네. 괜히 지금 부탁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 사정 봐가면서 하면 되겠네요. 내일 오시면 제가 회장님께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회장님. 이현재 장관실에 그 미수성한테 전화해서 네. 내가 다음 주에 10일, 11일, 12일 사이에 장관이 계시면 하나 오후 시간에 찾아뵙고 싶다고 좀 약속 좀 잡아주죠. 네, 알겠습니다. 네, 회장님. 김 대표 차 번호 좀 찍어서 나 보내주세요. 보내드렸는데요. 보내줬어요? 네. 다음 주 금감원 가는데 거기서 VIP 대접해준다고 차 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검사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전에 뵀던 양호라는 사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옛날에 그 은행 감독 계실 때 저 신세였죠? 예. 근데 엊그저께 제가 그 개인 이메일로 보내드렸는데 그 이메일 안 쓰시던가요? 저는 지금은 자산운용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11월 2일 날 감독원장 최홍식 원장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11월 2일이요. 제가 출장이어서. 예, 그 6일 날쯤 제가 한 오후에 찾아뵐까요? 예. 예. 좀 길죠. 이게 세 명의 통화 내용을 이어붙인 거라서 저희가 이제 강민국 의원이 공개한 음성 파일을 재구성해서 보내드린 거고요. 등장하는 사람들이 금감원 직원과 김재현 전 회장, 옵티머스 대주주인 양호 전 나라은행장입니다. 일단은 이현재 전 장관과 만나기로 했다. 또 양호 회장이 말하기를 금감원에서 VIP 대접을 해준다고 했다. 최응식 금감원장을 만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들려드린 녹취 파일은 나오지 않지만 금융위 직원이 김재현 전 회장한테 금융위 청사 오시면 1층으로 제가 직접 내려가 접수를 해드리겠다. 이런 후한 대접을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이 옵티머스의 사기를 도왔다라는 건 대단히 확정적으로 보여요. 이 통화 내용만 봤을 땐. 근데 문제는 그 전에 이 라임 옵티머스 이런 사모펀드 사건에 왜 자꾸 정관계 인사들의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는가, 이게 좀 궁금하단 말이죠.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감독원, 네. 줄여서 금감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이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금융계에서는 저승사자, 금융계 저승사자를 금감원 검사역으로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조사 나와서 검사 나와서 적발하고 시정조치 내리고 적기 시정조치 내릴 수 있고 CEO 해임할 수 있고 네. 징계권한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영업정지, 다음엔 적기시정 조치를 했는데 거기 받아들이지 개선이 안 된다면 퇴출까지. 그럼 이 운용사를 이제 쥐고표고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금융회사의 네. 권한들 가지고 있는 거죠. 운명을 좌우하는 거죠. 네. 뭐 대표적인 게 인허가권도 가지고 있고, 대주주를 지금 양호 회장 같은 경우가 이제 대주주가 변경되는 과정인데 대주주 변경 승인 권한도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해서 적격하다고 판단을 하면 이제 금융위원회에 올리죠. 적격성 심사는 다른 게 아니라 청와대 인사검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과 금융 관련 법률이 있는지 없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얘가 금융회사에서 대주도 돼 있을 때 빼먹고 사기 칠지 안 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보기 때문에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지만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순위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로비가 집중될 수밖에 없죠. 네. 그 단적인 얘가 공식적 로비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금감원 직원들이 퇴사하면 은행이나 보험회사 이런 데 감사로 오죠. 그래서 공식적인 채널을 선후배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제 종간이라고 해서 반대를 했는데 정관예우네 뭐 그게 뭐. 한마디로 정관이 오죠. 근데 그게 이제는 3년 안에는 못 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3년 지나면 또 가죠. 3년 너무 짧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게 뭐 또 뭐 유연 소지가 있다. 그 좀 개인의 어떤 뭐 이렇게 영업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적절한 기준이 뭐냐 그게 뭐 판검사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그런 정관예우 이런 것들 이런 게 논란이 되면서 일정한 기관들은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의 연장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모펀드 사태에서 등장하는 유형들이 1단계는 다 금감원 검사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금감원 검사를 막는다. 그 조사. 네. 이게 나오는 왜냐하면 나왔을 때 라임이나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들켰을 때는 판매 중단을 해야 되고 이제 자기들도 영업 정지당하고 심지어는 검찰의 수사 의뢰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럼 2단계가 검찰 수사인가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얘들이 검사 나올 때 뭘 들고 나오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수능생 같은 경우에 수능 시험지를 뺏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답안지를 미리 적을 수가 있잖아요. 컨닝한다 미리. 네. 그래서 이 라임에서 등장했던데요. 청와대 행정관. 네. 김봉현의 뭐 고등학교 친구로부터 계속 저는 제가 보기에는 스폰 관리 받았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작년 8월 달에 금감원이 검사를 앞두고 나가는 날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룸사롱에서 금감원 검사역들과 함께 검사 계획서를 받아서 청와대 행정관한테 전달하고 청와대 행정관은 옆방에 있던 김봉현한테 그 문건을 전달을 한 거였죠. 그래서 8월 21일부터 라임은 검사가 나왔는데 10월 1일 날 판매가 중단이 되거든요. 공식적으로는. 답안지를 다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쟤들이 뭘 조사한다. 중점적으로 뭘 볼 거다. 미리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3단계는 뭐냐. 그걸 알고 방어를 잘해서 제재를 안 맞게 하는 거죠. 아. 이게 1, 2, 3단계였는데 3단계까지는 이번에는 성공하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금감원이 검사를 해서 수사 의뢰를 다 하든가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 검사와 함께 검찰 수사가 같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에 고발 또는 고소를 할 경우에는 정확한 물증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데 금감원은 어떤 권한이 있냐면 조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포렌식으로도까지 깔 수가 있거든요. 증거를 아무리 은폐한다 하더라도 다 찾아내죠. 네. 그게 채용 비리 관련 기억을 하실 건데 네네네네. 그걸 다 찾아내가지고 맞아요. 수사 의뢰를 한 네.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 검사역들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저승사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나오는 것들을 막고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 인사들 이름은 왜 자꾸 등장하냐고. 금감원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정치권 인사죠. 네. 제일 힘 있는 데가 어딥니까? 청와대죠. 네. 두 번째는 어디겠습니까? 정무위죠. 그러니까 여당 정무위원. 그래서 정치권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저축은행 때도 그랬는데 사태 때도. 언제요? 저축은행 사태 때. 저축은행 때. 여만 하면 야가 떠드니까 둘 다. 야까지 다 관리를 한 거였고 네. 뭐 기소까지 한 거였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감원의 제재를 막기 위해서 여야 정치권을 이용하고 지금 있다. 이제 조사를 막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라임에서 드러났던 그 강기정 전 수석 5천만 원 사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김봉현은 5천만 원을 줬다고 그런 거고 네네네. 이강세는 1,000만 원을 받아서 기자들 접대하라고 준 거였지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강기정 전 수석은 청와대로 한정을 해서
청와대는 돈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라고 그러니까 이제 변명을 했는데 그런 게 지금 이제 정치권의 로비다라고 이제 네.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왜 강기정을 만났느냐는 건 강기정 수석 전 수석이 언론에 나와서 스스로 이야기했어요. 이강세라는 분이 로비리스트였는데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금융감독원이 자꾸 방해를 한다.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 라고 하니까 강기정 전 수석이 그냥 금융감독원 뿐만 아니고 통틀어서 금융당국에 조사를 잘 받으세요라고 안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나쁜 놈을 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해요. 일단 지금 방금 계속 얘기해 주셨던 게 금감원입니다. 이제 금감원 그 공익감사 청구하셨잖아요. 예. 그 청구서를 보니까 금감원이 옵티머스를 제재할 수 있는 3번 정도의 기회가 있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모두 다 개박살이 났어요. 예. 요 세 가지가 어떤 좀 사례가 있는지 한번 짧게 좀 짚어볼까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걸 우리 또 김동희 대표께서 말씀하신 또 저 부산 사람이시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부산 TV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산 지금 갈매기.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서의 금융 모피아들이나 금융 관료들의 어떤 부적절함과 정치권의 문제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봤을 때 금융감독원의 어떤 감독 부실 내지는 방조 이거 측면을 보통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징표가 2017년 적기 시정 조치를 금감원이 유예를 해주죠. 뭔가 문제가 그러니까 적신호가 왔는데 이 적신호를 이게 수정해야 되는데 그걸 쌩까준 거고 유예해 준 조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혁진 저 옵티 전 대표가 이미 지금 옵티머스가 이상한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검찰의 구체적인 사건을 특정해서 진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2020년도에 주요 운용사 운용 실태 점검에서 이제 옵티머스도 워낙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점검 들어갔는데 그 와중에서도 옵티머스는 상품판매를 하고 있었던 거고 네. 이런 과정들은 금감원이 금융당국이 이 옵티머스의 사기 행각에 사실은 감독 부실을 넘어서서 뒷배를 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강한 의심을 들게 만들었던 요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금감원이 나쁜 새끼인 건 알겠는데 이 금감원이 이혁진 전 대표의 제보를 각하하면서 근거로 내세웠던 게 검찰이 이 사건을 각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각하 결정이 정당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그러니까 대표님 보시기에는. 친고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친고죄가 아닌 경우에는 수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흥국생명 노동조합 시절에 우리가 노사가 쟁행일 때 서로 고소고발 다 하거든요. 그럼 이제 노사 타결하고 나서는 고소고발 취하 이렇게 하고 탄원서도 적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벌금 맞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사한테 항의도 하고 탄원서를 적어주고 했는데 고소고발 다 취하했는데 왜 하냐? 이게 친고죄가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인지했을 때는 그러니까 취하를 한다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걸 이제 각하를 시켰다. 이게 무슨 관통죄로 이런 것처럼 친고죄로 본 거죠. 네. 근데 그건 저는 검찰의 구차한 변명이다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후에 중앙지검에서 전파진흥원이 이제 수사 의뢰한 것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잖아요. 이 국감에서 이 부분이 또 부실 수사다, 축소 수사다 비판이 나왔었는데 이 사건을 맡았던 당시 부장검사,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이죠. 이 사람이 내부 통신망인가요? 에 글을 올렸는데 전파진흥원 직원 진술 등에 비춰 전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민원 사건으로 파악이 됐다. 근거가 미약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좀 본 수사 의뢰서, 그러니까 이게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서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원주지청장의 얘기가 좀 뚱딴지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해명이 안 맞죠. 네. 그 수사 의뢰서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거기에는 경영권 분쟁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없거든요. 네. 대신정권까지 갖추고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신정권의 제안서가 어떻게 됐냐면 초안정자산신용등급 AAA 국고채 은행채와 만기 45일 이내에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사겠다라고 해서 전파진흥원의 자금을 750억 검찰 발로는 1,000억이 넘게 나오는데 이건 아마 누적했을 금액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가 수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돈 다 돌려받았다. 전파진흥원은 돈은 다 돌려받았지만
국가의 공적 기금이 불법행위 도구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짙고 불법행위 결과 판명 시 다수 소액주주 등의 선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수사 의뢰를 했고요. 그러니까 다수 소액주주라는 하면 뭐라면 성지건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지건설이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45일 이내에 공공기관 매출차권 산다라고 했는데 전파진흥원 자금으로 그걸 안 사고 신용등급이 나오지도 않는 성지건설을 하나를 이어가지고 인수자금으로 활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지건설이 상장 폐지가 됩니다. 상장 폐지가 되어서 소액주주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이게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었고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진흥원에 감사를 진행을 했고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수사까지 의뢰까지 그러니까 행위가 된 이 거죠.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서가 과기부의 감사를 토대로 한 내용인 건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도를 보면 과기부가 직권 남용을 했다. 그러니까 이혁진의 그 로비에 넘어가서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이혁진이 됐든 김재현이 됐든 둘 다 나쁜 놈이에요. 경영권 분쟁을 했고 이혁진도 횡령을 한 건 사실인 거고 그러니까 둘 다 나쁜 놈인데 이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이라는 것들은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내부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내부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한번 각하하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데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수사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얘기하는 사이에 배성훈 교수님 오셨습니다. 인사.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툭 튀어나와 보이네요. 그렇게 큰 사람 아니고요. 지금 말씀 좀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수사기관 특히 그 가장 기본적인 수사기관에서 핵심적으로 고발장이 들어오고 아니면 수사 의뢰가 들어온다고 해서 문구 그대로 그거만 수사한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하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세금이 들어가고 그 어떤 관련된 비리와 아니면 이것이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사건이면 검사는 당연하게도 그와 관련된 것을 확장해서 수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보통 그렇게 수사하고요. 보통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네, 돼야 네, 되는 네. 건데 지금 그것을 해명이랍시고 내놓은 그 담당 검사의 말은 네. 그건 뭐라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런 얘기를 했죠. 말하자면은 본인은 그런 얘기를 했죠. 수사 의뢰된 바대로 검토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안이 확장됐을 때 어떤 비리 혐의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네. 불구하고 검사란 사람이 국가를 대신해서 공정한 그 국가 권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수사권을 행사한다고 한 사람이 수사 의뢰된 그거만 문구 그대로 해서 없어요라고 했다라는 식의 해명. 이거는 누가 봐도 수사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면 말도 안 되는 건 뻔히 압니다. 그걸 또 대놓고 해명이랍시고 거기 내부망에 올렸다고 하는 네. 거. 이건 진짜 부끄러워야 될 일입니다. 검사 스스로가. 네, 직무유기라고 지금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 우리 김득희 대표님은 이 수사 의뢰서와는 또 딴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예, 얘기를 예. 하신 거고. 수사서를 의뢰서는 네. 저는 안 봤다고 봐요. 아, 그렇죠. 그래야지 말이 되는 거예요. 아예 보지 않고 네. 그냥 경영권 분쟁이었기 때문에 한번 각하를 했고 그래서 각하했다 이런 거고 여기 이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담당 부장검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에 나가서 엄한 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엄한 소리를 했냐면 부장전결 같은 거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전결 그거는 먼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자기 보고 못 받았다 그거는 시스템상 못 받을 수 있다고 네. 보는데 다른 게 아니라 전파진흥원이 피해를 다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혐의 처리했다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진짜 엉뚱한 소리예요. 수사 의뢰서에 보면 우리가 손해봤다는 이런 내용이 없고 다 돌려받았다라고 돼 있는데 마지막 알만처럼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다수의 소액주주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의뢰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 공부를 안 하고 나왔다라는 게 그런 지점 때문에 말을 그래서 하는 그러니까 거군요. 수사 의뢰서에 대한 보고 체계가 검찰이 나는 담당 부장검사가 그렇게 내부 통신망에 자기 입장을 왜곡해서 적으니까 그렇죠. 검찰총장도 그 말이 맞는 줄 얘기인 줄 알고 알고. 예. 수사 의뢰서도 보지 않고 그러니까 나갔다가 그럼
담당 부장검사가 심각하게 이건 징계를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수사 의뢰가 됐고 수사 의뢰의 주 내용이 있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 시기가 2015년 5월에 이제 무혐의 처리를 하거든요. 2018년 5월에 2019년 5월 7개월 동안 수사를 하고 끝났는데 2019년 5월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그때부터 NH가 이제 판매사로 등장을 하면서 재판매 시작되는 84%씩 퍼센트를 찾으면서 이제 몰아주기 영업을 NH 투자증권이 하게 되는 거고 수탁사인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거래. 그러니까 오늘 돈이 안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만기 자금을 주는데 돈이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하고 그게 한 3번 정도 발생을 하고요. 금감원에 보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번에 이 옵티머스 사태를 보면 금융권의 민낯이 그대로 다 드러난 사건에 검찰도 무능하게 나왔고 그걸 빌미라니까 추미애 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수사 의뢰서를 본 사람하고 네. 안 본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그건 당연히 수사 의뢰 징계를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그 부장검사라는 인간이 엉뚱한 소리. 그건 진짜 그건 나쁜 짓입니다. 보지도 않고. 부장검사만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총장까지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저는 그 시구가 공교롭게 2019년 5월이다.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미 세팅해 놓고 이미 이것에 대한 거를 무혐의 처리를 했는 것이 아구가 맞는 거지. 이게 공교롭게 이렇게 돼갖고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쪽의 생리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것은 전체적인 흐름이 있다라고 봐야지 맞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나오는 게 유명하신 분 최동욱 전 검찰총장. 최동욱 전 검찰총장. 이분이 이제 하사치유 문건에 보면 등장을 하시는데 네. 고문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냐면 2018년 12월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한 거는 10월이고 고문으로 영입된 건 12월이고 각하되는 거는 5월이니까 그 다음에 5월이니까 이분에 뭔가 역할이 있지 않았느냐, 네, 네. 전관에 대한 역할이 있지 네. 않았느냐라는 의심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의심이 들만해요. 그렇죠?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전 진짜 너무 한심한 겁니다. 검찰이라고. 대한민국 검찰이 7개월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면 무능한 거고 그걸 그렇게 봤다고 하면 그거는 같이 붙어 먹는 그렇죠. 거죠. 네. 한 번만 나가서 자산 명세서하고 상품 설명서하고 그죠. 그것만 봤어도 이게 둘이가 안 맞는다는 걸 알고 할 수 있었는데 네. 그게 검찰, 금감원, 수탁사인 하나은행 알겠습니다. 다 넘어가는 거죠. 검찰과 옵티머스 금감원이 붙어 먹었다는 의심은 뭐 거의 뭐 사실에 가까워 아니, 보이는데요. 아까 금감원 네. 녹취록이 조금만 하나만 한 걸음 더 네, 들어가 네, 보는데 금감원 직원하고 했던 녹취록 중에서 저는 더 기가 막힌 게 이거거든요. 2017년 11월 9일 녹취록인데 김재현 대표랑 직원입니다. 금감원 직원이 컨설팅을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라고 하면서 대주주를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017년 11월 22일 날 12월 전까지 펀드 설정은 가능하지 않냐. 마지막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펀드 외형이라도 갖추면 대응하기 수긍을 할 것이다. 애원을 해요. 일부라도 받아서 외형이라도 갖추는 게 어려운 상황인가. 이거는 뭐냐면 하자치유 문건에도 나와 있는데 9월에 적기수정 조치 유예받기로 했다라고 미리 정해져 있고 그 각본에 따라서 적기수정 조치 유예를 하기 위해서 대주주 변경을 금감원에 안내하고 펀드 자금을 유치하는 거예요. 전파재능 자금들이 들어오는데 11월 달 이 자금 중에서 의심스러운 자금도 좀 있어요. 뭐냐면 대부업체가 등장합니다. 네. 11월 10일 날 30억이 들어오고 선임하고 통화한 날 펀드 외형을 설정이라도 안 되냐라고 한 날 26억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부업체 자금이 왜 여기 들어오냐는 거죠. 2.83%. 이분들은 그냥 돌리면 19% 20% 그러니까, 받는데 그게 또 조폭의 자금일 예. 거라고. 정도 하고 예. 명동사채 자금이라고도 이야기를 예. 하죠. 근데 빨리 지금 돈을 동원해서 모양을 맞추라는 흔히 말하는 금감원 직원의 컨설팅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이구 안 되겠다 싶으니까 빨리 그 모양을 맞춰서 했는데 빨리 이돈 저돈 다 들어온 빨리 거예요. 모양을 맞추려고 하니까 조폭 자금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11월은 컨설팅이었는데요. 12월은 직원이 돼서 애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완전히 양아치들이잖아요. 이게 무슨 국가 공무원이 사모펀드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컨설팅도 모자라 갖고 애원해 갖고 맞춰달라. 지금 안 맞추면 어떨까?
이게 완전 양아치들이잖아요. 네, 그죠? 지금 정경규- 뭉크님이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금융경제 합동수사단이 해체되지 않았다면 실체가 더 빨리 밝혀졌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 남부지검에 있었다는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근데 그 이제 법체에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법무부 장관이 해체를 했는데 특별수사단이니까요. 예. 있었으면 좋다고 해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법내에 이어가지고 그런데 오명하게도 남부지검이 라임은 초기에 수사를 저는 말아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구속도 못 시키고 오히려 옵티머스에 있어서는 핵심 3인방을 보름 만에 구속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경제 전문 수사단이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참에 지금 그게 금융경제합동수사단이었던 거잖아요. 그게 이제 법규에 없다는 거죠. 조직 체계에. 그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전문화가 돼야 된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문제냐면은 기존에 해왔던 금융범죄를 해왔던 애들이 와서 뭔가 일이 생기면 여기 합수단을 하는데 문제는 해온 건이 아니라 거기서 봐준 애들이 또 봐주게 되는 지금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저기 금융범죄 합동수사단에도 검사가 거기 술을 먹었느니 말았니 그 논란이 그런 부분이 네. 되고 사실 그게 로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 아니면 위에서 꽂을 때 아예 자기 새끼를 꽂아갖고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이게 그런 어떤 합동수사단 체제가 되면 안 된다고 하고 정식 직제로 해갖고 아니면은 별도의 이 수사국을 빼든 이런 상태가 돼야지 저거는 임시직제로 해버리니까 책임도 안 지고 그냥 해체해버리면 책임선이 없어지고 이런 문제가 된다. 어쨌든 네. 남부지검에는 금융 1부하고 금융조사 2부는 아직은 존재는 하고 있는데 네. 수사 역량이 모자라서 그러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절대 봐요.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라스 특검을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임하고 오티머스를 합쳐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그럼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검? 특검이 합의가 된다면 그러니까 특검이 되기 전에 이렇게 지금 양측에서 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옛날 저축은행 사태 때 그렇죠. 대검 중수부 해체하고 나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대검이 직할해서 지금 양쪽이 다 안 믿는 거잖아요. 한쪽은 윤석열 한쪽은 추미애이니까 차라리 두 사람이 동의하는 중립적인 검사를 해서 특별수사단장을 해서 특별수사단에서 빨리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피해자들이 호소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남부지검 지검장이 사임을 할 때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형국은 정치와 검찰이 피해 구제를 덮고 있다. 그렇죠. 그거죠. 그게 핵심이죠. 예. 네. 이렇게 하소연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 방금 정치와 검찰이 피해 구제를. 구제를 덮었다. 덮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계속 언급이 됐던 하자치유 문건이에요. 여기에 이제 정부 여당도 발을 담그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문건이 조작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금감원장도 네. 비슷한 취지로 했죠. 네, 이게 어떻게 보세요? 우리 두 분은 지난번에도 좀 다루기는 했는데, 저는 사실 좀 문건이 조작됐다라고 말을 듣고 나서 우리 이제 라임 사태에 이제 범인인 김봉현 전 회장이죠. 이 사람의 옥중서신이 나왔을 때는 또 발빠르게 수사권지 발동을 했어요.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든 게 이거야말로 선택적 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치유 문건은 가짜고 김봉현의 옥중서신은 진짜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데 이게 자기네들 편에 선 범인의 말만 진실로 믿는. 그러니까 오히려 김봉현의 옥중서신은 그러니까 김봉현이 그렇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자기가 전주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봉현은 라임의 몸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600억을 라임으로부터 투자자로부터 돈을 횡령의 주범인데 이게 보니까 설계는 이종필이나 이런 애들이 다 했어요. 금융회사 출신들이 했는데 로비 능력이 없는 거죠, 얘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봉현이 등장해서 청와대 행정관에 한데 문건 가져오고 막 처음은 문건은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은 막아달라고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못 막으니까 그 문건이라도 조사 계획이라도 가져달라 했는데 그게 금감원 직원들이 룸사롱에서 그 문서를 전달하는 게 저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보고 체계가 아니잖아요. 네. 룸사롱에서 그것도 650만 원 술값이 나왔다 하는데 그 양주가 난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제가 이걸 그리고 얘기를 한 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렸던 게 김봉현은 자기가 어쨌든 살려고 한 거였고 김재현의 문건 하자치유 문건이나 네. 녹취록은 김재현이 깐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라든가 어쨌든 그 과정에서 나온 거였기 때문에 그걸 오늘 5월 달에 어떻게 조작을 해요? 그러니까 김재현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정리한 문건이죠. 하자치유 문건은. 그리고 녹취록은 실제 존재했던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재현의 문건이나 녹취가 더 신빙성이 크다. 왜냐하면 김재현 그게 녹취록에도 더 부인을 안 신빙성이 하죠. 크다. 김봉현의 옥중서신보다는. 김봉현의 옥중서신은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쓴 거고 예. 그걸 대응하려고 나 살려달라고 하는 거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또 이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이게 이제 그 전에 수사지휘권 발동했던 게 이철의 편지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지금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는 기소도 못했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제 기소가 됐는데 거기 공소장에는 공모 혐의도 적시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정말 아니면 말고식의 이제 수사지휘권 발동이 되는 건 거라. 그거는 지금 현 정부에 엄청난 부담이 예, 되거든요. 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정말 뭐 누구 말대로 나쁜 정부다라는 얘기를 들을 상황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건데요. 오티머스 수사지휘는 저는 적당을 했다고 봐요. 네, 저도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그건. 이 검찰이 말아먹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파진흥국이라는 국가기관에 해줬는데 그때 들어봤으면 상당한 피해자가 안 나왔을 건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저는 막았다. 봐줬다라고 보기 때문에 수사 지휘를 하는 건 적절했는데 이제 라임 관련해서 이제 검찰 술 룸사롱 그리고 한 놈만 불어라 강기정 이게 나오니까 그전 강기정 나왔을 때는 범죄자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 했던 네. 여당이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야당은 환호하고 그래서 특검해야 한다고 했다가 김봉현이 그 다음날 옥중서신이 나오니까 공수가 바뀐 거죠. 저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그걸 하는 어떻게 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교수님? 확실히 옵티머스 건에 대한 지금 이 수사지휘권은 정확히 발동이 전 적절하다고 보고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검사가 그것을 막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에 대한 이 책임선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수사기능을 발동해야 되는데 전력이 앞에 있으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전력이 한 건이 네. 한두 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흔히 오비락 형태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지만은 그래서 저기 대표님 말씀대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 네. 지금 그리고- 뭉크님께서 피해자는 없고 정쟁만 있는 현실이 참담합니다라고 이제 남겨주셨어요. 피해자들의 말입니다. 네. 그렇죠. 피해자는 피해자 목소리는 사라져 버리고 결국 추미애 윤석열 남으니까 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 라임 사건에서 좀 궁금했던 게 최근에 나온 게 지금 이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서신으로 난리가 났었다가 이제 이 서신에 등장한 모 변호사라는 사람이 입을 열었잖아요. 저거는 내 얘기를 듣고 거짓말 뻥친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뭐 내가 그 김봉현 서신이 뻥이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다라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이거 누구 말이 좀 진짜 같은지. 그거는 저 수사하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예단할 이유는 없을 그렇죠. 거예요. 만약에 뭐 자기가 뭐 자기 카드 기록 다 제출하겠다. 왜냐하면 날짜를 특정해 다오. 내가 카드 기록을 비교하면 되지 않냐. 막 이러게 했는데 저는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비교해 보면 금방 나오는 거니까 일종의 언론 플레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 모 변호사의 언론. 예, 제가 보기엔 그렇게. 제가 이제 김봉현이 강기정한테 5천만 원 줬다고 한 날 모 방송에 나가서 이제 토론을 했는데 이제 막 이제 5천만 원이 청와대로 환정하고 막 이렇게 됐을 때 제가 했던 말이 이런 말도 있습니다. 김봉현이 지금 5천만 원을 진술하고 법정에서 이야기한 거는 또 다른 나의 몸통한데 시그널을 주는 그렇죠. 거라고 볼 경고를 수도 있다라고 주는 했는데 그 다음 날까지니까 제가 무슨 쪽집게도 아니고 제가 놀랐는데 그러니까 그 사건들은 이제 김봉현에 의해서 지금 판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봉현이 억울한 것도 있어요. 그 억울함은 딴 게 아니라 자기는 행정범인데 라임의 몸통이 되니까 그렇죠. 그게 억울하다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하자치유 문건으로 다시 들어가면 거기 나오는 민주당 인사들. 자, 그러면 이혁진이 착한 놈이냐? 창업주인. 그것도 나쁜 놈이 횡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옵티머스는 어떤 거냐 하면 제가 본 거예요. 창업주에 있던 이혁진과
새로운 사장이 된 경영진이 된 김재현이 서로가 뒷배를 가지고 싸웠어요. 네. 그러니까 한쪽은 공격을 하고 고소, 고발, 민원 넣고 싸웠고 방어를 했던 김재현은 잘 막았고 그래 김재현 쪽에 저는 힘이 더 컸다고 봐요. 그래서 김재현이 아까 적기석 위에도 하셨지만 저는 더 충격적인 게 대주주 사후 승인을 신청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제 경험상. 네네. 그러니까 대주주 변경을 사전에 이 변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심사를 받는 거지 사람이 대주주가 죽지 않고는 사후 승인해 주는 건 못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재현 쪽이 좀 더 컸다.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등장하는 게 하자치유 문건의 이재헌이라는 전 총리. 이현재라는 전 총리. 그러니까 모피아의 수장이 등장한 네. 거고 최영식 원장이 등장하는 거는 이현재 전 총리의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금융감독위원회가 IMF 때 만들어지는데 그때 학계에서 영입인사로 들어가셨던 분이고 상임 자문위원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문위원인데 상임인 경우는 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현재가 원장한테 직접 전화할 수 있는 사이기 때문에 이제 모피아 게이트 아니냐라고 하고 있고요. 저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플러스해서 권력 게이트도 갈 수까지 있다. 왜 네. 청와대 행정관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관계자가 이제 하자치유 문건에 따르면 뭐냐면 김재현 쪽이 계속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내 편 만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민주당 관계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금감원과 검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일단 계속 뭐 말씀을 주셨지만 여든 야든 정치권의 연루 의혹이 계속 나와요. 이것까지 같이 좀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연태까지 나온 의혹만 봐서는 정치권이 소위 말해서 사모펀드로 해먹었다라는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죠. 제가 짧게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그 정치권의 떨거지들이 밥숟가락을 올렸던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근데 그게 주범으로 올렸는지 아니면은 뭔가 누군가 이제 소문 듣고 따라 들어간 건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휘감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누가 따라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거기하고 붙어갖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식인 건지 진짜 말하자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핵심이 쟤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거로 들어가는지 요거는 진짜 명단을 확인해 봐야 될 거라고 봐요. 그게 지금 근데 문제는 저는 그게 주가 되면 이게 정쟁으로 돌아왔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게 핵심적으로 누가 헤쳐먹어서 그것의 피해를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냐 이런 부분들이 주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에 있어 가지고 저는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큰 강문을 했어요. 녹취록을 까는 바람에. 네네. 그러니까 초안문을 우리가 다 본 거였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의심만 했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뻘짓을 한 게 투자자 명단이라고 해서 그게 정치인이라든가 재벌 이름이 나오니까 마치 그 사람들이 뒷배가 된 것처럼 보였는데 그분들은 그냥 그 상품을 가입한 가입자들이라 보고 그 대신 공공기관들 그러니까 2018년도 적기시정조치 유예받는데 이용되었던 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뭔가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하자치유 문건에 보면 고모님들이 역할이 컸다라고 하니까 그 양반들이 로비를 해줬을 건데 저는 그분들의 명단이 아니라 프로젝트 수익자 명단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프로젝트 수익은 뭐냐면 어차피 남동발전 진짜 옵티머스 사업 실제로 진행되었고 그러니까 프로젝트 수익자랑 가입자는 다른 거죠.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 하자치유 문건에 보면 그거는 상품 가입자고요. 투자자 명단은. 그래서 투자자 명단은 뭐로 보시면 되냐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전문 사모 신탁 가입자라고 보시면 돼요. 금융상품을 NH나 한국투자증권에 가서 가입했던 가입자고 프로젝트 수익자는 뭐냐 하면 남동발전, 봉현물류단지, 용인역삼지구 개발 이런 데에 있어서 네. 참여했던 수익자가 있다고 하는데 농담삼아 그럽니다. 돈을 받을 때 하수는 직접 받습니다. 보수는 어떻게 받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받아요? 봉현물류단지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수는 직접 받고 고수는 투자를 해서 네. 수익을 본다. 예. 그 대표적인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기억나실 건데 박근혜 정부 때 검사장 했던 넥슨의 주식을 뭐죠? 받았던 친구.
무슨 경준인가? 예, 진검사장. 그분이 뭐냐면 비상장 넥슨의 비상장 주식 받는 거죠. 그 비상장이면 게임 회사인데 이게 상장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배, 100배 튀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진짜 양아치인 게 참여하는 기회를 줬는데도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 종잣돈조차도 나중에 갚아라고 해서 그렇죠. 받아가지고 그래서 걸려든 거죠, 사실은. 걸려들었는데 근데 이 과정이 법원에서 또 무죄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로 본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오늘의 명언이네요. 하수는 돈을 직접 받지만 고수는 투자를 해서 수익을 그래서 본다. 몇몇 정치인들은 지금 하수들로 돈을 직접 받아가지고 저 민주당 정치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저 뭡니까 구속된 사람도 있죠. 예, 그 양반. 부산에. 예, 부산에. 예. 그리고 양복 받은 사람도 있고. 괜히 그런 거 해갖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실 게 있으면 우리 예. 김득희 대표님은 하시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펀드,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모펀드 사태의 핵심은 2015년도에 사모펀드를 활성화시켜줬던 금융당국의 책임이 1차가 있고요. 두 번째 사기꾼들. 그러니까 모험 자본 육성된 게 아니고 사기꾼 육성되었던 이 사기꾼들. 세 번째 수수료의 혈안이 되어가지고 장사했던 판매 금융회사들. 네. 이 책임들이 제일 크고요. 여기에 붙어 먹어서 뒷배를 봐줬던 권력들. 이 4인이 합작을 해서 지금 피해자만 울고 있는데 저는 판매사든 자기들끼리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하더라도 제발 좀 피해자들한테 먼저 100%는 주고 나서 네. 따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건의. 핵심이죠. 네, 알겠습니다. 1부 오늘 금융톡톡으로 한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다음 달에 뵐게요. 예,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잘 보내세요. 연예인이 다 되셨어. 네. 오늘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